자, 요번에 2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 여기 보듯이 스프링 데이터 JPA라고 하는 애를 해요. 이게 갑자기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JPA, DB 다루는 애들이 보통 저 뒤쪽에 나오는데 요 책은 약간 성격이 달라서 앞쪽에서 JPA 나오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아예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 같이 할 거니까 크게 걱정 없이 쫓아오시면 돼요. 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JPA가 뭔지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JPA 동작 구조나 동작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스프링 데이터 JPA라고 해서 원래 JPA가 있고요. 스프링이 제공하는 JPA가 있어요. 스프링 데이터 JPA는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이브 가지고 저장을 해요. 저장이나 업데이트를 세이브로 하고요. 원래 JPA는 퍼시스트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명칭도 달라요. 그래서 둘 간의 간격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제 DB를 끝나고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JPA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번 딱 쓰고 나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JPA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JPA는 여기 보듯이 자바 퍼시스턴스 API예요. 여기 보면 요 약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이 퍼시스턴스라고 하는 애가 영속성이라는 용어를 해요. 영속성. 그래서 자바에서 어쨌건 DB 객체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ORM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ORM은 또 뭐냐? ORM은 여기 보듯이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이에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바의 객체가 있고요. 자바의 오브젝트가 있고 DB의 릴레이션이 있어요. 이 릴레이션하고 이 오브젝트를 매핑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ORM이라고 얘기합니다. ORM. 자, 저희는 이제 실제로 보면 DB의 모양하고 자바의 모양이 많이 달라요. 그죠? 얘는 객체 지향이고 얘는 그렇지 않거든요. 얘는 그냥 진짜 테이블로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서 얘네들 사이에 약간 갭이 있는데 그걸 얘가 이제 맞춰주는 일을 해요. ORM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매핑을 해서 쓰게 될 겁니다. 자, JPA의 가장 큰 장점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종속되지 않아요. 완전 종속되지 않진 않고요. 조금 종속됩니다. 근데 거의 구분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쓸 수 있어요. 오라클, MySQL, MS SQL 사이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객체 지향적인 설계가 가능해요. 객체 지향적으로 이제 개념을 해서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연관관계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개념을 좀 잡는 게 처음엔 쉽지 않지만 잘만 해놓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저희는 비즈니스 로직에 훨씬 더 집중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JPA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좋은 점이에요. 유지보수 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마이바티스 같은 거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DB 컬럼 하나 바꾸면 뜯어 고쳐야 될 때가 엄청 많습니다.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근데 요 JPA를 하면 그냥 저희가 엔티티라고 만들어 놓은 것만 수정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컬럼 수정이나 필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다 돼요. DB까지 샥 한 방에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JPA 단점은 복잡한 쿼리를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하다 안 되면 네이티브 쿼리 쓰면 돼요. 그냥 옛날에 쓰던 DB 쿼리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건 JPA 쓰면 훨씬 편하니까 그걸로 이제 쓸 거고요. 요즘은 이 JPQL이라고 하는 애를 지원을 해서 쿼리 비스무리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쓰는 그런 쿼리문이랑요. 요거 말고 사실은 저희는 그 쿼리 DSL이라고 하는 애를 쓸 거예요.
쿼리 DS를 쓰면 좋은 점은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JPQL 같은 거 쓸 때 이게 보통 컬러링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돼서, 물론 인텔리제이 얼티메이트는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쿼리 DS를 쓰면 어차피 자바 수준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얼티메이트 쓰지 않아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쿼리 사실은 처음에 보면 JPA 쓰면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이게 왜 되는지도 모르고, 보면 이게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잘 배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처리를 하다 보면 이제 성능 저하나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해요. 뭐 n+1 문제 뭐 이런 것들 막 발생하거든요. 이게 또 자동으로 쿼리를 행성하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 쿼리가 막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내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쿼리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쿼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전에 여러분이 DB에 대한 연습이 어느 정도 충분하셔야 이게 의미가 있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JPA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DB에 자신이 없어요. 나는 조인을 잘 못해요. 아우터 조인이 뭔지 도통 몰라요. 이너 조인이 뭔지 몰라요. 막 이러면 오늘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쿼리부터 공부해서 오셔야 여러분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안 돼요. 내가 DB를 못 쓰는데 뭘 해, 그죠? 그리고 여러분을 이미 여러 학기 동안 여러분이 DB를 배웠잖아요. 그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롭게. 그죠? 처음부터.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저 뒷까지를 좀 봐야 되는데 맨날 이 앞에만 하다 말아서 좀 그게 걱정인데, 지금이라도 여러분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쿼리가 되게 이제 간단해요. 사실은 뭐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념만 좀 잘 익히셔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릴레이션 관계나 뭐 외래키가 뭐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조인이란 개념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쿼리 자체를 쓰기가 쉽지 않아서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애를 쓰는데, 마이바티스는 XML 파일에다가 쿼리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거의 관계형 DB랑 똑같아요. 거의 1:1로 매핑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원래는 거쳐서 JPA로 가는 게 맞는데, 굳이 사실 요즘은 거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거치지 않아도 돼서 여러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잘 되어 있으면 JPA로 그냥 가셔도 돼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회사는 여전히 뭘 쓰냐면 마이바티스를 써요. 요즘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여전히 마이바티스 써요. 이유는 JPA를 모르니까 이걸 못 쓰는 거죠. 이걸 몰라서 못 쓰는 건데 언젠가 바뀌겠죠. 자,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시간 투자를 하셔서 따로따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JPA의 동작 방식을 보면 저희가 여기 보면 Entity Manager Factory라는 게 있어요. Entity Manager Factory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요 놈이 엔티티 매니저들을 만들어요. 엔티티를 관리해주는 매니저를 만들고요. 이 엔티티 매니저들이 실제로 여기는 엔티티들을 관리해줘요. 근데 이 엔티티가 있는 이 영역이 퍼시스턴트 컨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요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 요 영역이 있어서 여기에 일종의 메모리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메모리에 떠 있어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지지고 복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를 가지고 지지고 볶기 때문에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메모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랑 DB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있는 정보를 DB에다가 집어넣어줘야, 커밋을 해줘야 이제 그때 DB가 반영이 돼요. 약간 그것들에 대한 갭이 있어서 그거를 처음에 이해하는 게 좀 쉽진 않습니다.
자, 엔티티라고 하는 애는 저희가 그냥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테이블을 만드는 클래스가 엔티티예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보통 골뱅이 엔티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테이블명이나 기타 등등 정보를 막 줄 수가 있어요. 자,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라는 애가 있는데 요게 요거죠.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요 엔티티 매니저를 만드는 그 팩토리 공장이에요, 공장. 요걸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찍어낼 건데, 자, 매니저 팩토리라는 애는 엔티티 매니저 인스턴스를 관리해줘요. 그래서 엔티티 매니저들을 관리하는 그런 애들이고요.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요거는 이제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를 만들고 여기서 필요하면 엔티티 매니저들을 이제 만들어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애가 매니저 팩토리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프링 JPA를 쓰면 그 아이를 쓰면 얘네들 수준에서 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뭐 엔티티 매니저를 만들고 막 이런 역할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애가 다 역할을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린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스프링을 안 쓰고 그냥 JPA를 써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팩토리부터 만들어서 일일이 다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테스트 코드 만들 때는 저희가 그 레포지토리를 안 쓰거나 이러면 이런 팩토리를 만들어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애, 엔티티 매니저는 얘네들이죠. 얘네들. 이 팩토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엔티티 매니저들은 영속성 컨텍스트, 그러니까 퍼스트 컨텍스트에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에 접근을 해서 엔티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면 new, managed, 뭐 detach, remove 이런 동작들을 얘네들이 수행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쪽에 메모리에 이렇게 얘네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올라와 있는데 뭔가 새로 만든 다음에 persist라고 이렇게 하면 저장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뭔가 동작을 하고 나서 저장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아까 전에 봤던 요 영역 있죠? 요 영속성 영역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동작을 지지고 볶고를 막 해요. 여기에 메모리 떠 있어서 막 복잡하게 있다가 실제로 얘가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저장을 할 때는 여기다 플러시라고 이렇게 넣으면 플러시 커밋 이렇게 해서 넣으면 DB에 적용이 돼요. DB에 적용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영속성 영역이라고 하는 거기에 떠 있어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넣고 만약에 여기에 필요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 find에 의해서 DB에서 가져와요. 다시 여기에 띄워놓고 얘네들을 이제 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를 하면 이게 책 한 권이거든요. JPA의 이 라이프 사이클 설명하고 이런 이게 책이 거의 한 권짜리라서 거기까지는 이제 보통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DB에다가 어떻게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고민할 건데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이전에 여기 또 객체가 있었겠죠. 객체가 있어서 이 팩토리에 의해서 엔티티 매니저를 만들고 이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애가 트랜잭션을 준비한 다음에 트랜잭션의 비긴과 커밋 사이에서 동작을 해요. 근데 객체를 저장할 때 여기 엔티티 매니저가 persist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DB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em.persist라고 해서 저장을 하지만 실제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스프링 쓸 때는 save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요. 그럼 걔가 저장하는 역할, 요거를 대신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save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중에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어쨌건 얘네들을 이렇게 원래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다뤄볼 거고요. 지금은 그냥 JPA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잠깐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자,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쿼리를 던지거나 막 이럴 때 요런 EL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이런 아이디를 가진 아이템을 조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쿼리를 던지는데 쿼리를 딱 던지면 원래 만약 요렇게만 있었다 치면 요렇게만 요 영역에 있었다 치면 나는 EL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없잖아요. EL이라는 애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아이템 2 엔티티가 여기 안에 없거든요. 요 L2라는 애가 없었기 아니 2L이라는 애가 없어서 얘가 여기 없으면 1차 캐시에 여기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그 find라는 명령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필요한 애를 찾아다가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다시 옮겨놔요. 이렇게. 그래서 요 영역에는 DB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애를 불러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등록이 돼야 여기에 내가 필요한 엔티티, 요 엔티티가 이렇게 반환이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있으면 여기 있는 거 그냥 가져다 쓸 거고요. 없으면 DB에 가서 찾아서 등록시키고 그걸 가지고 오는 이런 구조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캐시라고 하는 애는 영속성 컨텍스트의 맵 형태로 키 밸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키로 들어가 있고요. 엔티티가 밸류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find 메소드로 호출해서 여기에 있는 애를 찾습니다. 없으면 DB에 가서 이제 불러오는 일을 할 거예요. 자, 동일성 보장이라는 걸 하는데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같은 키값으로 영속성 컨텍스트 조회 시에 같은 엔티티라고 하는 걸 이제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여기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얘가 어쨌건 같은 내가 같은 쿼리를 던지면 같은 애가 날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또 예를 들면 쓰기 지연이라고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 트랜잭션 같은 걸 이제 저희가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여기서 얘가 지지고 볶고를 막 할 거란 말이에요. 지지고 볶고 하다가 다 쓰고 나면 그때 커밋을 해서 여기에다가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얘가 값이 변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값을 읽어다 쓰고 막 이러다 보면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아이템 1에 대한 엔티티를 저장을 하면 이 아이템 1이 저장이 되는데 얘가 바로 여기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1차 캐시 같은데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 있는 애를 가지고 읽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가끔 가다가 저장을 하고 막 값이 바뀌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값이 바뀌었다고 바로 여기에 DB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떠 있는 상태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쓰기 지연이라고 하는 걸 하면 쓰기 지연은 SQL 저장소에 SQL을 쌓아두고요. 트랜잭션 커밋 시점에 저장된 SQL문을 한꺼번에 여기다 이제 반영을 합니다. 자, 근데 중간중간에 변경됐다는 걸 알아챌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변경 감지라는 게 발생할 건데 1차 캐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처음 불러온 엔티티 스냅샷이 저장되어 있을 거고요. 나중에 기타 등등 저장이나 커밋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변경된 내용들이 얘가 어떻게 해요? 처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처리가 된 상태에서 바로 저장이 되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변경 감지라고 하는 용어를 쓸 거고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뒤쪽에 가서 실제 예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때 다시 한번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여러분이 이거 처음 보는 개념들이어서 이게 처음에 들으면 뭔 소리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나중에 얘가 이제 메모리에 떠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할 때가 많아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 쇼핑몰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한 애를 얘는 이제 다시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필요한 애들 여기 봤더니 롬복 우리 미리 붙였고요. 타임리프도 붙였고 스프링 데이터 JPA 요거 우리 안 붙였죠? 요거 추가로 붙일 거고 웹 붙여놨고 MySQL 드라이버 요거 안 붙였는데 요거 이제 추가로 붙일 거고요.
H2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게 아주 간단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건 안 쓸 거예요. 어차피 MySQL 쓸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추가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인텔리제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그 메이븐 레포지터리라는 데 가서 파일 가져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쓰는 스프링에서는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 닫으시고요. 자, 프로젝트 보시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이 옆에 보시면 Add Status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저희 아까 봤던 요 창이 올라옵니다. 요 창이 올라오는데 저희가 한 번이라도 부른 적이 있는 애들은 이 위에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요. 얘를 똑같이 체크하시고요. 자,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SQL에 갔더니 여기 있는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애랑요. 더 아래쪽에 가면 여기에 MySQL 드라이버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 체크하면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두 가지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온 상태에서 Next 누르시고 Next 누르면 얘가 지금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선 얘네들이 이게 추가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여기 내 로컬에는 추가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맞춰주려면 여러분이 여기 POM 파일을 체크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랑 얘가 동기화가 돼서 똑같이 만들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Finish라고 누르시면 그 상태에서 Finish 누르시면 여기 POM 파일에 보시면 POM 파일의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우리 아까 안 만들었던 데이터 JPA라는 이름이랑요. 여기 MySQL이라는 애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기 메이븐을 열어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만 했다고 여기에 여러분한테 MySQL이 붙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이렇게만 했다고. 그래서 뭐 하냐면 아까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올라가서 메이븐에 가서 업데이트 프로젝트 그리고 OK 누르시면 이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좀 기다리면 아니면 요 어딘가 뒤져보면 여기 이제 붙었네요. 그죠? 추가가 됐죠. 여기 MySQL하고 요 JPA가 이게 요런 식으로 이제 추가가 됩니다. 봤더니 버전은 8.0.30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지금 최신 버전으로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저희는 이렇게 붙인 다음에 다시 저희 책으로 가면 요거 붙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로퍼티 설정하는데 DB랑 관련된 설정을 이제 걸을 거예요. DB랑 관련된 설정을 지금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 리소스의 요 프로퍼티에 가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요거 살짝 들고 와서 이렇게 붙이시고요. 저희는 MySQL 하니까 MySQL 설정이라고 걸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스프링의 데이터 소스에 이게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뭐 DBCP2 뭐 히카리 이런 애들만 올라오고요. 얘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직접 넣을게요. 자, 데이터 소스라고 넣을 거고 드라이버까지 넣으시면 드라이버라고 넣으시면 여기 아래쪽에 데이터 소스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건 또 올라오네. .mysql JDBC 드라이버라는 애가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그 최신 버전의 JDBC 드라이버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똑같아요. 스프링 데이터 소스까지 똑같으니까 이거 긁어다가 똑같이 넣고 데이터 소스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URL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URL equal 넣으시고 저희는 여기다가 JDBC 땡이라고 넣으실 거고 MySQL 땡 넣으실 거고 이거 자바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 슬래시 2개 넣으실 거고 로컬 호스트라고 줄 거고 땡 3306 키워드릴까요? 3306 줄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DB를 줄 건데 저희가 똑같은 로컬 호스트의 앞에 방에서 이미 샵이라는 애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샵2로 할게요. 샵2 샵2로 할 거고 요렇게만 해도 DB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여기 뒤에다가 서버 타임 존이라고 하는 애를 붙여요. 서버 타임 존 그리고 UTC 라고까지 붙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저장했던 데이터 스프링 데이터 소스에 이제 유저 네임 이렇게 붙이실 거고 유저 네임은 우리 루트였죠. 그리고 스프링 데이터 소스의 패스워드에다가 우리는 1, 2, 3, 4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위에 주석 있는 거 당겨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을 거고요. 이번에는 JPA 설정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저희는 여기에다 뭐 할 거냐면 스프링에 JPA라고 넣을 거고요. 스프링 JPA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프로퍼티스. JPA 프로퍼티스에 하이버네이트라고 넣을 거고요. 스프링 JPA 프로퍼티스에 하이버네이트라고 넣을 거고 여기에다가 show하고 언더바 SQL이라고 주시고는 true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만들어내는 쿼리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콘솔에다가 쿼리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걸 true로 이렇게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JPA 설정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쫙 긁어올게요. 하이버네이트까지 그냥 똑같으니까 긁어올 거고요. 점 누르시고 포맷 하시고 언더바 SQL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true.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쿼리 던질 때 얘를 모양을 이렇게 좀 맞춰서 보여줄 거냐 요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rue라고 주시면 나중에 쿼리 모양이 이제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런 거 만들 때 내가 막 들여쓰기 이런 거 하면서 모양을 맞춰줘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로깅 하는 게 있는데 로깅은 나중에 저희가 로그 설정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다가 붙이는데 프로퍼티 빼고요. JPA하고 하이버네이트라고 쓰시고요. 점 누르시고 그 다음에 붙일 수 있는 애가 DDL 오토라는 애가 있어요. DDL 오토. 요거를 DDL-오토라고 주시고
이거를 이제 create라고 줄 거예요. 여러분들 DB 다들 배워봐서 알겠지만 DDL이 뭐죠? 여러분 DDL, DML, DCL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기억나요? 기억은 나는데 먼저 헷갈리죠, 그죠? DDL 하면 뭐예요?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테이블 만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던 애가 DDL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create라는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업데이트를 넣을 수도 있고, validate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는데 초반에 개발할 때는 일단 create로 해요. 왜냐면 계속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을 아예 지웠다가 다시 만들 때 하는 애가 create예요. 업데이트는 변경 있는 부분만 만들어 넣는 게 업데이트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개발 끝나면 validate라고 해서 그렇게 검증해 가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다시 스프링의 JPA에 요번에는 데이터 정도 쓰시면 DA 정도 쓰시면 여기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나와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찾으셨어요?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이제 내가 되게 여러 개의 언어를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DB를 쓰는데 내가 오라클도 쓰고 MySQL도 쓰고 막 이럴 수 있어서 그거 어떤 데이터베이스 쓸 거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org에 hibernate에 점하고 dialect 이게 방언을 어떤 방언을 쓸 거냐 이건데 여기다가 MySQL 8 버전에 dialect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여러분은 이제 MySQL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낼 때 MySQL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오라클이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오라클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DB하고 JPA에 대한 설정을 이제 마무리 하신 거예요. 그럼 또 가볍게 한번 저장을 딱 하면 얘가 이렇게 샥 돌면서 이게 별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잘 나오죠. 문제가 있으면 막 에러 뜨거나 일도 아닐 거고요.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그 설정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건 뭐 특별히 바꾼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고 여기 있는 로깅 부분만 지금 안 넣었어요. 저희 아직 로깅 안 했으니까 로깅은 빼고 나머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넣었어요. 자, DDL 오토 옵션에는 아까 얘기했던 크리에이터, 업데이트 요게 기본으로 쓰는 거고요. 가끔 밸리데이트 요거 이제 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봤더니 뭐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쇼핑몰 만들 때 우리가 여기 그 인원 타입으로 지금 상태 있죠. 이제 판매 중인지 솔드아웃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열거형으로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여기 봤더니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서 이 아이템 클래스를 얘가 그냥 만드는데 이렇게 그냥 만드는데 뭐 엔티티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나중에 뒤쪽에 보시면 엔티티 매핑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테이블을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랑 요런 애들을 이용해서 요렇게 생겨먹은 파일을 만들면 여러분이 DB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 아이템에 대해서 만들 거고요. 저희는 오늘은 연습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봐야 되니까. 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자바에 가서 저희 그냥 테스트하던 중간으로 가서 테스트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자, 갈게요. 자, 뉴 가서 패키지. 자, 저희가 테이블 만드는 애들을 엔티티라고 보통 불러요. 엔티티. 그래서 엔티티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지금 저희는 테스트하는 중이니까 오른쪽 버튼 뉴 클래스. 여기에다 뭐라 쓰냐면 테스트 앤
그냥 엔티티는 기본적으로 붙는 거니까 그냥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테스트. 자, 보통 엔티티라고 하는 애는 이게 테이블을 만들 때 쓰는 애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DTO라고 하는 애는 이 테이블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는 애예요. 보통은 얘하고 보통 컬럼을 비슷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두 개를 그냥 당겨와서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일게요. 이렇게 갖다 붙여요. 자, 저는 이제 얘를 테이블로 만들고 싶어요. 얘를 테이블로 만들고 싶으면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적냐면 골뱅이 하나 적으시고요. 여기다가 entity.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면 자바X의 persistence.라고 이렇게 나와요. 요걸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어노테이션을 쓰면 요게 여러분들 뭘 만들 수 있냐면 저기 데이터베이스에다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기 이거 만들 때 필수적으로 뭘 넣으라고 하냐면 저희가 보통 여기에다가 프라이빗으로 된 형태인데 숫자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롱형으로 하나 넣을 거고 아이디들을 보통 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를 막 구분시켜주는 일을 할 건데 그 용도로 여기 아이디라는 걸 넣을 건데 여기 아이디라는 걸 넣을 때 여기에다가 저희는 골뱅이하고 i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바X의 퍼시스턴스로 이렇게 id라는 애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여기 엔티티의 여기 id는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면 이 테이블에 대한 뭘 만들어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용도로 요 id라는 애를 넣어요. 자, 요렇게 할게요. 일단 제일 간단하게. 자, 요렇게 하고 여러분이 저장을 하고 얘가 지금 서버가 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요 상태에서 요거를 저장을 한 다음에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이게 DB 쪽을 붙인 거라서 요거는 한번 껐다가 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아예 껐다가 얘를 키면 기가 막히게 죽습니다. 얘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딱 돌리면 얘가 샥 돌다가 잘 돌다가 꽉 죽어요. 그죠? 꽉 죽는데 왜 죽냐 이렇게 봤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언론 데이터베이스 샵2라고 돼 있죠. 왜냐면 JPA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만들 능력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URL 적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URL을 적을 때 뭐라고 적었냐면 샵2랑 연동하겠다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있던 dbeaver 있죠? 요 dbeaver에 오셔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오셔서 데이터베이스의 오른쪽 버튼 Create New Database라고 누르시고 여기에다 여러분이 샵2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UTF-8에 MB4라고 하는 캐릭터셋을 써요. 원래는 보통 UTF-8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 MB4가 붙으면 얘가 그 약간 이모티콘처럼 생긴 글자들 있죠. 걔네들까지도 이게 허용을 해줘요. UTF-8인데 그거까지 허용하는 그런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붙이고 그냥 디폴트로 잡혀 있잖아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준비가 된 거고요. 이렇게 준비가 된 상황에서 여기에 화면을 일단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클리어하면 여기 다 비워지거든요. 자, 비워진 상태에서 얘가 돌다가 죽었잖아요. 돌다 죽어서 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 버튼에 런 에지에 가서 스프링을 열면 이게 샥 잘 도는데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얘가
쫙 돌면서 여기에 저희가 포맷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얘가 기본적으로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으면 드롭 시켜버릴 거고요. 다시 바로 아래서 create 테이블에서 테스트라는 애를 만들어요. 여기 봤더니 id라는 애를 만드는데 우린 롱형으로 줬는데 얘가 begin-to로 만들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 아래 얘가 아주 예쁘게 primary key id라고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얘가 뭘 하냐면 자동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dbeaver에 와서 샵2를 눌러서 보시면 테이블을 열면 여기에 이렇게 테스트라는 애가 만들어질 거고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만들어질 거고 가서 열어봤더니 id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 봤더니 not null로 잡혀있고 primary key로 잡혔어요. age가 있는데 정수형으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name은 우리 스트링으로 넣었는데 여기 봤더니 바차 255로 잡았어요. 자기가 크기를 알아서 이렇게 넣어서 잘 잡았어요. 자, 이렇게까지 다 되나요? 디폴트로 얘가 이렇게 알아서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아주 땡큐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제 몇 가지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리고 저희는 여기 테스트란 데 가서 자, 요번에는 뭘 할 거냐면 자, 보통 id는 첫 번째 나온 애랑 두 번째 나온 애가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얘를 자동으로 증가시켜주는 일을 해줘야 돼요. 보통 오라클에서는 시퀀스라는 애가 하고요. MySQL에서는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애가 그 동작을 해요.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골뱅이 하시고요. 이렇게 gen이라고 쓰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아래쪽에 generated value라는 애가 있어요. generated value라는 애를 넣으시고 가로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면 generator랑 strategy가 있는데 strategy로 잡으시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오토라는 애가 있고 identity라는 애가 있고 sequence가 있고 테이블이 있어요. 보통은 오토로 잡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미 MySQL 쓰기로 결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identity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generation 타입이 identity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러분이 저장을 하신 다음에 원래는 저장만 하면 얘가 알아서 샥 돌거든요. 알아서 샥 돌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여기 갱신을 한번 하죠. 여기 갱신을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샥 돌 거예요, 그죠? 샥 돌면 여기에 쿼리가 날라갔어요. 그거에 대한 쿼리가. 여기 봤더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날라갔죠. 나는 어노테이션만 적었는데 얘가 날라가고 DB에 가서 여기서 F5번 누르면 갱신이거든요. 했더니 여기가 오토 인크리먼트가 체크가 됐어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저희는 이걸 쓰면 아주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다가 나는 컬럼을 늘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기 아래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프라이빗로 스트링으로 된 정보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정보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저장하시고 갱신을 하면 지가 알아서 여기에 이렇게 컬럼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자바에서 컬럼만 늘리면 테이블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제거하면 같이 제거되겠죠. 자, 근데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자바에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름이 길어지면 my 하고 name 이렇게 대문자랑 소문자 이렇게 섞어 쓰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my age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하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my underbar info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어요. DB 테이블 모양 이렇게 만들겠다고. 근데 그렇게 적는 게 아니라 여기를 my info라고 이렇게 적잖아요. 저희가 쓰는 자바 룰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서 저장하시고 갱신을 하시면 자바는 대소문자 구별이 있다 보니까 대소문자를 넣지만
이 MySQL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대소문자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얘네들 사이에 대소문자들은 언더바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 규칙을 여러분이 아셔야 네이밍 규칙이 이제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강제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본 규칙을 아셔야 되고, 난 정말 이게 싫어 그러면 아까 프로퍼티 쪽에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내가 적는 대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건 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를 맞춰주시면 지가 알아 자동으로 왔다 갔다 변경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가끔 가다가 나는 때려 죽어도 나의 이름은 네임으로 하고 싶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가셔서 요 네임에다가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골뱅이로 컬럼이라고 하는 애를 줄 수가 있어요. 컬럼. 자, 그리고 여기다 가로를 하시면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여러 개 중에 뭐 예를 들면 name이라는 속성을 주면 여기다가 나는 my name, my 언더바 name이 아니라 나는 그냥 무조건 여기는 name으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난 무조건 name이라고 하는 무조건 받아들여야겠어 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인서트 가능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인서터블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nullable이라는 게 있어요. nullable이라는 애가 있어. 얘를 여러분이 false로 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값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속성으로 여기 보면 length라는 애가 있어요. 자, 사람 이름은 255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람 이름은 20자라고 하면 이렇게 제약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장하시고 이게 왜 갱신이 안 되나 모르겠는데, 갱신을 하시면 제가 알아서 한번 샵 돌고 나면 여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돌리시면, 자, 여기에 my name 아니죠? 여기 name이라고 들어갔죠? 그죠? 그 바차의 크기가 얼마예요? 20이죠? 사이즈 조절했고 난널 허용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어때요? 여기에 체크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러 하면 여러분 디폴트 값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정보는 어디 있겠어요? 우리 책에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저희는 entity라는 걸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뒤쪽에 보면 골뱅이 테이블에서 테이블 이름을 따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자바 규칙에 의해서 그냥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id라는 거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enerated value 줘서 우리 그 auto increment 이런 거 줬죠. 컬럼 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보면 만든 시간 뭐 이런 것들 줄 수 있고요. 수정된 시간 언제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컬럼 중에 저희가 한 것 중에 컬럼 중에 보면 네임을 준다거나 유니크나 인서터블, 업데이터블, 랭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줘요. 여기 보는 컬럼 디피니션, 예, 요게 뭘 할 수 있냐면 디폴트 값을 줄 수 있는 애예요. 그다음에 무슨 값은 무조건 뭐 5를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거죠. 크기 주거나 이럴 때 그때 쓸 수 있는 애예요. 그리고 정밀도 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건 여러분이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는지 이런 거 하나씩 찾아두셔야 되겠죠? 나중에 쓸 일이 꼭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여러분이 그런 링크들을 다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어노테이션들 이용해서 아, 우리 저렇게 만들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시면 되겠고요. 여기 요거 generated value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auto, identity 뭐 이런 애들 붙는데, 우리 시퀀스 쓰면 좀 귀찮습니다. 오라클로 가면 이놈의 시퀀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보통 MySQL 쓰는 게 편하고요, 개발할 때. 그래서 저희는 MySQL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요 앞쪽에서 얘기했던
여기 있는 어노테이션네. 이넘 타입 요거 붙일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 만들 건데, 아이템 만들 때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값들을 붙일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getter, setter 같은 어노테이션도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나 랭스 이런 정보들도 이렇게 붙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해 오셔야 되냐면 이거 정리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음 주에 그대로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대충 뭐다라는 거 한 번씩 해서 실제로 값 넣어보고 빼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DB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서 오셔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접근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볼 거고요. 이제 요거 끝나고는 바로 레포지터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엔티티 어떻게 하는 건지 라고 하는 거 잘 확인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